네, 돈 되는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1월 30일 매일경제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실렸는지 확인해 볼 거고요. 이 기사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투자의 방향도 함께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헤드라인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중국 경제 수도 상하이시가 사상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상하이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부진했던 경제 성장률을 만회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의지입니다. 기업 증권면으로 가봅니다. LG디스플레이가 LX세미콘, SK하이닉스와 손을 잡고 마이크로 OLED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시장의 새 먹거리인 XR 시장을 선점할 것으로 보이면서 이 XR 시장 선점 경쟁이 더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기사입니다. 포스코케미칼이 삼성 SDI에 전기차 배터리용 양극재를 10년간 40조 원어치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은 맺은 이번 계약이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삼성 SDI와 글로벌 배터리 수요 급증에 따라 공급처 다변화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어닝 쇼크를 낸 기업들이 올해 들어 10% 넘는 주가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전반적인 상승 랠리는 지난해 많이 떨어진 것에 따른 기저효과라고 해석했습니다. 자, 오늘도 4개 기사 살펴봤는데요. 2개를 꼽아보죠. 오늘의 선택은 이겁니다. 마이크로 OLED 개발에 힘을 합친 국내 기업들 이야기와 어닝쇼크에도 상승하고 있는 주가 흐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손석우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가 첫 번째로 확인해 볼 것은 마이크로 OLED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LG디스플레이가 LX세미콘, SK하이닉스와 손을 잡았다고 해요. 네. 이 세 기업이 그래도 이름만 대면 알 법한 기업인데 손을 잡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지 네. 각 기업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마이크로 OLED가 가는 특징을 보면 이 세 회사의 협업이 어떻게 시작되게 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기존 OLED는 OLED 소자를 유리 기판 위에 증착을 시켜서 만드는 방식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마이크로 OLED는 이제 유리 기판 대신에 반도체 실리콘 웨이퍼를 사용합니다. 즉 웨이퍼 위에 OLED 소자를 증착하는 방식으로 생산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OLED온 실리콘이라고 해서 올레도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공정 과정 위에서 살펴보면요. 일단 LG 디스플레이와 LX세미콘이 팹리스, 즉 반도체 설계를 담당하는 협업을 진행을 합니다. 여기에는 세밀한 영상 구성을 필요한 이 설계 단계에서의 고도의 기술 협업이 요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LX세미콘의 주력 사업을 보면 디스플레이 구동칩 분야가 있습니다. 이 칩은 OLED 이 화소를 켜고 끄는 제어기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와 LX세미콘이 구동칩, 즉 이와 관련된 기판 설계를 공동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SK하이닉스가 이 반도체 위탁 생산, 즉 파운드리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이 설계도를 받아서 웨이퍼의 회로를 그리는 역할을 이제 SK하이닉스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그 웨이퍼 위에 이제 OLED 소자를 증착하는 그런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LG 디스플레이는 중대형을 중심으로 OLED에 선제적 투자를 감행하면서 일찌감치 시작을 개척해온 프론티어 업체라고 볼 수 있고요. LX세미콘은 반도체를 설계하는 국내 1위 팹리스 업체입니다. 설계 능력이 세계 수준으로 톱10 안에 드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죠. 또 LG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범 LG그룹에 속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국내 파운드리 기업이죠. 키파운드리를 인수하면서 파운드 경쟁력이 세계 10위권 수준으로 뛰어올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회사의 협업은 업계 내에서도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XR 기기를 사용하려면 마이크로 OLED가 주목될 수밖에 없는 이 연관이 굉장히 깊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헤드셋 형태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실제로 이 XR은 아니었고 VR 기기를 착용을 해봤습니다. 네. 바닷속에도 들어가 보고 동물도 보고 그리고 아이돌들의 공연도 실제로 한번 그 VR 기기를 통해서 봤는데 정말 실감 나더라고요. 네. 이 OLED, 마이크로 OLED가 왜 필요한지 알 것 같아요. 예. 주 특징 좀 저희가 먼저 체크해 볼게요. 이제 우리 앵커께서 착용해 보신 VR 기기, 네. 또 이제 상용화된 건 AR 기기라는 네. 것도 있고, 이제 XR 기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확장 현실, 그 익스텐디드 리얼리티라고 해서 확장 현실을 뜻하게 되는데요. 기존의 가상, 또 증강현실, 혼합현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단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결국에는 메타버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XR이 상용화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얼굴에 그 기기를 쓰는 형태이기 때문에 눈 앞에 바로 근거리에서 초고화질 영상이 구현돼야 하는데, 이게 기존 디스플레이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반 OLED도 물론 초고화질이긴 하지만 이 눈에 가까이 가면 화소와 화소 사이에 어떤 줄 같은 게 눈에 보여서 자연스럽지 않고 현실감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라는 단점을 갖고 있는데요. 결국 이 검은 줄을 없애려면 화소를 더 정밀하게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유리기판 대신에 정밀한 설계가 가능한 반도체 웨이퍼 이 기판 위에 OLED 소재를 증착하는 마이크로 OLED가 필요하다. 지금 이런 과제가 부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더 생생하게 이것을 보려면은 기술이 반드시 따라와 줘야 된다. 뭐 저희가 이렇게 생각해봐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XR과 VR이 미래의 먹거리다. 뭐 이렇게 꼽히고 있는 상황인데 그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앞으로 전망까지 좀 체크해 주시죠. 네, 그 XR 같은 경우는 올해 CES에서 메타버스와 함께 가장 주목받는 화두 중에 하나였습니다. 올해 이제 애플을 필두로 해서요,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XR 기기 출시를 지금 예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어떻게 보면 XR 시장의 확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장 조사 업체들의 전망 보고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XR 시장이 2025년에 1억 5천만 대까지 확대해서 10배 정도 성장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고요. 시장 조사 업체 IDC는 또 2024년에 XR 시장이 728억 달러, 94조 원까지 커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우리 업체들이 뛰어든 XR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도 빠르게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25억 달러 규모인 XR 디스플레이 시장, 2024년에는 52억 달러까지, 2025년에는 73억 달러까지 커질 것이다. 이런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업체들이 XR 기기 시장에 지금 뛰어들 태비를 하고 있는데요. 단연 기대를 모으는 것은 역시 애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이죠. 애플이 올해 가을이나 하반기 정도에는 리얼리티 프로란 이름의 이 VR, AR이 결합된 XR 헤드셋을 출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더 장기적으로 보면 애플은 스마트폰에 있어서 떨어지는 수익성을 이 AR 기기가, XR 기기가 대체할 것이다라는 이런 전략도 갖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죠. 그만큼 XR 시장의 확대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환경과 연관지어서 산업 전체를 뒤흔들게 될 매기 효과를 일으킬 것이다. 이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결국 디스플레이라든지 반도체 같은 전장 산업에서부터 기기 헤드셋, 또 운영체제, 콘텐츠 산업까지 후방 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현재 마이크로 OLED 시장의 선두 기업은 어디인지도 궁금합니다. 삼성도 마이크로 OLED 개발과 또 XR, VR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서 움직임이 좀 있다고 해요. 네. 삼성의 선두는 아닌 것 같고 예. 그렇다면 앞으로 삼성도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물론이죠. 올해부터 공격적인 투자가 네. 감행이 되고요. 일단은 가장 먼저 진출한 건 소니라고 봐야 됩니다. 일본 네. 소니가 2016년부터 XR 시장을 염두에 두고 이 마이크로 OLED를 개발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내 업체들도 이미 개발에 뛰어들었고 올해부터 아마 공격적인 투자가 감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좀 먼저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번 3사 협업 프로젝트 이전에도 이미 0.4인치 마이크로 OLED에서 3,500인치당 픽셀 해상도를 구현하는 기술력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난해부터 이미 충남 아산에 시제품 생산을 위한 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특히 관계사인 삼성전자와 손잡고 웨이퍼를 가공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라든지 LG 이노텍 같은 계열 부품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XR이라든지 메타버스 구현과 관련한 모듈, 센싱 같은 것들에 대한 투자와 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저희 그룹 기업들도 선두 주자로 서게 되기를 좀 기대하는 마음도 드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첫 번째 뉴스 기사 마이크로 OLED 개발에 뛰어든 우리 기업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죠. 어닝 쇼크가 이어지고 있는데 주가는 오릅니다. 올해 주가 V자 반등 기대해도 될지 뉴스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 어닝 쇼크를 낸 기업도 올해 들어 10% 넘는 주가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있나요? 네, 보통 이제 시장 전망치보다 10% 더 이상 낮게 나오면 이걸 뭐 어닝 쇼크라고 우리가 하는데 네. 지난주까지 이제 3분기 실적 발표한 상장사 27개 중에서 18개사가 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기사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상당 그 상장사들이 주가에 있어서는
반등을 넘어서 랠리를 보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역시 삼성전자 꼽을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4분기 영업이 오늘 확정 실적을 발표하긴 했지만 30%나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왔죠. 하지만 주가는 이달 들어서만 10%대의 주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와 오늘 또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도 6만 원대 초반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LG전자도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4분기 영업이 90% 급감을 했지만 역시 주가는 연초 이후에 랠리를 보이면서 지금 지난해 8월 이후 반년 만에 10만 원대 주가를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비슷합니다. 저점에 대한 기대,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이고요. 상승 추세로 보면 삼성전자보다 더 가파른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포스코홀딩스나 포스코케미칼이라든지 LX세미콘, 현대건설 등도 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을 내놓긴 했지만 주가는 두 자릿수로 올랐고요.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업종 역시 증권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해 금리 인상, 주식시장 침체 여파로 실적은 곤두박질 치긴 했지만 주가는 20-30%대 상당히 높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이라든지 SK증권, 키움증권, 한국금융주주 등이 가장 가파른 주가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미래에셋증권이나 삼성증권 등은 또 외국인 매수가 쏠려서 눈길을 끄는 종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종목들을 좀 요목조목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같이 종목들이 오르고 있는 이유도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과거에도 이런 흐름이 좀 있었다고 하죠. 네,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사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지만 지난해 주가가 많이 떨어진 데 따른 일단 기저효과가 여기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주가는 역시 경기나 업황 사이클을 선반영하기 때문에 실적 둔화 또는 경기 침체 등에 대한 우려가 지난해 주가에 이미 선반영된 측면이 있다라는 거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역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주가 하락의 기저효과와도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감산 가능성을 주식시장에서 호재로 인식하는 것, 일종의 구조조정 효과에 대한 기대가 있겠죠. LG전자의 경우도 이익은 급감했지만 결국 그게 바닥을 다지고 반등의 신호가 될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증권사들의 실적도 보면 주가 랠리도 같은 선상에서 보면 지금 금리 인상 국면이 마무리에 들어섰다는 인식이 시장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 내에서의 거래대금이라든지 지수 등의 변화가 긍정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이런 분석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 미만, 즉 저성장으로 저성장 국면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그런데 주가 흐름들을 보면 역사적으로 이런 침체기의 주가 흐름은 오히려 좋았다, 지수 흐름이 좋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오일 쇼크라든지 외환위기, 금융위기, 가깝게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도 저희가 돌아보면 꼽을 수가 있겠죠. 이 당시의 지수를 보면 코스피 지수는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외환위기 당시엔 80% 넘게 올랐고요. 2020년 때도 30%가 넘게 코스피 지수가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던 우리 역사적 그런 선례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서 저성장 국면에서 주가가 오히려 상승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2000년하고 2001년 요 사이도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금리 인하 국면에서 오히려 주가가 하락했었다는데 그 배경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당시에는 2002, 2001년을 주목하는 건 이제 닷컴 버블이 붕괴되면서 주식시장이 폭락했던, 그러니까 급등하고 폭락했던 그 시기가 교차됐던 시기였거든요. 당시 이제 그 주가 흐름과 기준금리의 추이를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을 보면은 1999년 5월에 4.75%였던 기준금리가 2000년 5월까지 6.5%까지 올랐습니다. 1.75%포인트를 더 높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주식시장이 곤두박질 치자 2001년 1월부터는 금리를 다시 인하하기 시작을 해서요. 2003년 중순까지는 결국 1%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이제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금리를 인상하던 후반부에서 미국 주가는 상당폭 반등을 했고요. 반대로 금리 인하 국면에서는 오히려 수요 위축이라든지 실적 악화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역사적 주가 흐름이 시사하는 것을 오늘날에 대입을 해본다라고 본다면 지금은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시장에 반영이 돼 있지만 금리 추이만 보면 분명히 금리 인상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르면 하반기 연말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기대가 시장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러면 막상 금리 인하가 시작됐을 때는 주가가 지금의 기대감을 반영해서 올라갈 수 있겠느냐라는 의구심이 여기에 반영돼 있는 거죠. 즉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정작 주가는 시큰둥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가능한 겁니다. 결국 관건은 지금의 코스피 지수라든지 개별 기업들의 주가 반등이 지속성을 갖고 이어질 수 있겠냐, 그 여부를 시장에서는 계속 체크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 뭐 시장에서 나오는 지표라던가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삼성전자가 예상했지만 실적이 일단 안 좋게 나왔습니다. 네. 오늘 주가 3% 넘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또 감산 발표 여부에도 주목이 됐는데 인위적 감산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시장 영향 어떨까요? 예, 상당히 주목을 했죠. 네. 결과적으로 보면 지난해 수준의 설비 투자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인위적 감산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론 시장이 최근에 이제 안 좋긴 하지만 중장기 수요를 대비한 인프라 투자는 지속하겠다라는 거고, 결국 이걸 해석을 하는 거는 시장에서 오늘 삼성전자 주가에서 나타나지만 단기적으로는 이거를 좀 악재로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길게 보면 메모리 한파에 따른 감산이나 투자 축소에 대한 전망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조정이 계속 갈 것이냐,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일단 오늘은 컨콜 이후에 주가 하락폭을 확대하는 걸로 봐서는 시장에서는 좀 실망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구체적인 이야기, 뉴스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어닝 쇼크 이후에 V자 반등이 가능할지 신문 기사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손석구 경제평론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